안녕하세요. 60대의 아들 셋을 둔 엄마입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니고 늙음하게 새로 생긴 가족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를 소개할 일이 생기면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아들 셋을 둔 엄마라고 소개할 정도로 소중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지난 명절에 결국 나 혼자만 안달복달 가족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괘씸한 일이 있었거든요. 답답하고 괘씸한 마음 어디다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곳을 찾게 됐어요. 결국 늙어서 서러운 일 안 당하려면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나이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가족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혼도 유전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고 짜증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여태 아이를 안 낳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마음 안 맞으면 차라리 일찌감치 갈라서는 게 낫다고들 하지만 예전엔 이혼하고 나면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한 흠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기도 전에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여러 생각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남자 없이 못 사는 걸까? 그냥 차라리 혼자서 살지 하고 답답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답답하고 짠하게 느껴졌어요. 자기 자식도 아닌 애를 데리고 들어온 여자가 시댁에서 무슨 좋은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잘 보인다고 전 뒷전을 밀어두고 배다른 형제들을 먼저 돌봐줘도 그 집에서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었죠. 꾸역꾸역 버텼던 어머니의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제가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실패로 돌아갔고 그 후에도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었지 아빠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던 아저씨들이 둘이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애정 결핍이었죠. 엄마, 그냥 우리 둘이서 살면 안 돼? 나 엄마랑 둘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가 엄마 좋자고 이러는 줄 알아? 다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애비 없는 자식으로 안 키우려고.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아직도 핑계라고 생각하면 너무 철없는 생각일까요?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라는 엄마의 말이요. 그렇게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늘 불안해했던 제 마음을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요? 혼인신고 2번에 이혼 2번을 하고 나서야 결국 그 숙제 같았던 결혼을 포기하셨습니다.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야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했죠. 이혼 1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다고요. 엄마의 결혼 실패 끝에 남은 건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지천에 널렸는데 그 쉬운 일이 왜 그렇게도 어려웠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결혼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게 무서워서요. 내 결혼은 실패했으니 자식 결혼이라도 성공시켜야겠다는 엄만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선자리에 미친 듯이 집착을 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잘 나가는 직장은 아니었지만 내 밥벌이 하고 난 이후로부터 주말마다 선자리를 어찌나 잡아대던지 선자리 나가기 싫어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한다. 친구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방에 있는 장례식장에 내려가 봐야 한다. 엄마가 어떻게 잡은 선자리인데 네 조건에 어디 가서 이런 남자 절대 못 만나.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지 돈도 잘 벌고 사업하는 남잔데 시부모님도 전부 다 교회 다니신단다. 제사도 안 지내고 얼마나 좋니? 이번에 선자리 나가면 너도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그래. 아니다. 뭘 알아야 나가서 아는 척을 하지. 이번 주에 엄마랑 교회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벌써 몇 번째야. 나 아직 결혼할 생각 없대도 그러네.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집안이 괜찮기를 해. 직장이 괜찮기를 해. 지금이야 나이 어리니까 그나마 이런 선자리라도 들어오는 거지. 너 조금만 더 나이 먹어봐. 이제 이런 사람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 애가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냐.
제가 엄마라면 본인이 결혼 때문에 평생을 그 고생을 했으니 하나밖에 없는 딸 고생시키기 싫어서라도 넌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으면 100번을 더 뜯어 말렸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다니까요. 20대 후반 넘어가면 여자 나이 똥값이라느니 선자리에 나갈 때마다 네가 어디 가서 이 정도 조건의 남자 못 만나니까 잡아뜨려서라도 결혼을 해야 된다느니. 그렇다고 선자리에 나온 남자들이 괜찮았으면 또 몰라요.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건 물론이고 정말 배경과 조건만 따져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저질스러운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데리고 오는 건지. 한번 맞선 자리에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에 대한 원망만 커져가는 겁니다. 다 때려치우고 독립해서 나가야지 싶다가도 독립의 독자만 꺼내면 너까지 네 엄마 버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냐고 엉엉 울면서 죽어버려야겠다는 소리를 하는 엄마 때문에 덩달아 저까지 정신병이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젊었을 땐 정말이지 제가 무슨 엄마의 마리오네트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결혼이 본인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엄마도 문제지만 그 나이 먹고 엄마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 역시도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제정신이 그냥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고 독립심이고 어디 갔다가 개나 줘버린 그런 사람이요. 네, 결국 그렇게 목줄 묶여 질질 끌려다니면서 나갔던 선자리에서 개중에 제일 괜찮았던 6살 위의 사업가에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상견례장이며 결혼식장이며 신부보다 신부 측 엄마가 더 활짝 웃는 결혼식은 아마 제 결혼식이 유일무이했을 거예요. 남편은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는 본인 덕에 이제 너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게 됐다면서 넌 엄마한테 평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사랑과 존중이라곤 하나도 없이 했던 결혼이 어떻게 마냥 행복하기만 했겠어요. 그야말로 의례의 결혼 생활이었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시집가서 시댁 생활 시작하고 난 이후론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들을 10년 가까이 하고 지냈습니다. 밖에선 젠틀하다고 소문난 시댁 식구들 요즘 TV에 나오는 그 뭐냐 사이코패스요. 완전 사이코패스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누이들 속옷 손빨래 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일 때문에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오든지 3시에 들어오든지 남편이 들어오기 전까진 절대 잠도 못 자게 했어요.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소파에서 까무락 잠이 든 모습을 새벽 일찌감치 일어난 시어머니가 보시기라도 한 날엔 어디 남편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마누란 팔자 좋게 퍼질러 자고 있냐면서 불호령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다음날 아침에 가족들 다 모여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침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팔이 후들거릴 때까지 벌을 서고 있으라며 팔을 들고 서 있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미친 집구석을 왜 버티고 있었는지 저도 어지간한 제정신이 아니었나 싶네요. 엄마,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시댁 식구들도 남편들도 다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다들 그러고 살아. 왜 너 혼자만 그렇게 유난이야. 너도 엄마 꼴 나고 싶어? 버텨. 어떻게든지 버텨야지.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 시집가면 원래 그 집안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지.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댈 수조차 없었던 친정, 사람이 아닌 종 취급을 했었던 시댁,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낳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남편과 무슨 애정이 있었겠어요. 매일같이 밖으로 나도는 남편과 부부관계는 전무했죠. 그 미친 집구석 사람들이 애까지 안 들어서는 며느리를 또 얼마나 갈궈댔겠습니까? 한 해가 지나갈수록 살이 쭉쭉 빠지기만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기 직전엔 거의 10kg가 넘게 빠져서 얼굴이 푹 패여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허수아비 같은 마누라 두고 늙은 남편이 사업 핑계로 밖에서 여자까지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제 분노가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요리를 배운다는 핑계로 밖에 나가면서 정신과를 다니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어요. 조언은 한결같았죠. 제가 먼저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요.
친정에서 버림받을까봐,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요. 그 결단은 생각보다 쉽게 내려졌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제사상까지 다 차려놨는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요즘 들어 몸이 계속 안 좋으신 건지 벌써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만 두 번째라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제사상도 다 차려놨겠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친정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제가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에서 종처럼 일한 게 몇 년인데 하다못해 종한테도 그런 대접은 안 하겠어요. 인간이라면요. 전화해서 택시라도 불러주겠다 했는데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사 끝나고 상은 누가 차리냐고요. 순간 말문이 턱 막히고 기가 막혀서 네 하고 되물었어요. 아, 이제 가는 기도 먹었냐? 제사상만 차려놓으면 다야. 아, 다른 날도 아니고 제삿날 가기는 어딜 가? 병원으로 갔으면 알아서 잘 치료받겠지. 네가 거길 가서 뭘 안다고? 너 가고 나면 제사 끝나고 우리 식구들 밥 먹은 상은 누가 차리라는 거야? 내가 차리라는 거야? 이게 이제 몇 년 일 좀 했다고 아주 빠져가지고 시끄럽고 빨리 가서 술이나 내와. 친정에서 버림받을까봐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결단은 내가 내려야 한다던 의사 선생님과 변호사의 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대요. 사람이 너무 열받으니까 머릿속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고래고래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몸속에 있는 피가 싹하니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주전자에 따뜻하게 데워놓은 정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댁 친척들 다 보는 자리에서 시어머니 머리 위로 그거 싹 다 부어버렸어요.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한 방울도 남김없이 머리 위에 탈탈 붓고 주전자를 벽에다 쾅 하고 집어 던졌죠. 그때 완전 미친 사람 같아 보였는지 아무도 절 뜯어 말릴 생각도 못하더라고요. 그 지랄 맞던 시어머니조차도요. 진짜 온몸이 미친 듯이 덜덜 떨리는데 제가 손에 힘 딱 주고 시어머니 따귀를 그대로 올려붙였습니다. 짝 소리가 나고 시어머니가 나가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친척 어른들이 다 달라붙어서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가슴속에 응어리 친 게 뭐 터진 것처럼 발버둥을 치고 저한테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다 떼어내고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야, 똑똑히 들어. 나 네 아들이랑 이혼할 거야. 내가 이 집 구석에서 당한 거 평생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살 거야. 너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꼭 나보다 먼저 죽어. 알겠어? 내가 먼저 죽으면 귀신이 돼서 너랑 네 아들, 이 집안 식구들, 네 딸, 네 손주, 네 손주의 자식들까지 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테니까. 앞으로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알겠어? 알겠냐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매일 저를 그렇게 갈구던 시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자기 뺨만 부여잡고 덜덜덜 떨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는 남편 놈 멱살 잡고 너도 살고 싶으면 조용히 이혼하라고. 그리고 그 집 그대로 나왔습니다. 택시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소리 내서 울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택시 기사님이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뭐 엄청나게 사연이 있는 여자인가 보다 싶었는지 휴지를 한 뭉치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니 엄마가 이제 막 병원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너 시댁 제사는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나중 되면 다 알게 될 일인걸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택시 타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왔죠. 딱 봐도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 있냐고 거기다 대고 나 이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뒤집어지더라고요. 당장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빌라고. 제가 그 집에서 어떤 꼴을 당하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빌랍니다. 나 시어머니 따귀 날리고 왔어. 내가 빈다고 거기서 받아줄 것 같아? 나 그 집에서 살면서 정신과 다녔어. 우울증이라고 하더라. 지금 당장 창문 열고 뛰어내려도 안 이상하대. 엄만 엄마 딸이 그런데도
거기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어?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너 그 집에 어떻게 시집을 보냈는데 너는 네 복을 그렇게 팔로 걷어차고 나와. 네 팔자를 왜 네가 꼬냔 말이다. 너 진짜 엄마처럼 살고 싶어서 작정을 한 거야? 아이고 못 살아.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빌어. 뺨을 쳤든 뭘 했든 들어가서 일단 잘못했다고 무조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란 말이야. 아니다. 내가 들어가서 사과를 해야지. 네가 정신이 나갔었다고. 머리가 좀 아프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너 지금 당장 정신과 가서 진단서 끊어와.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 사돈도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지금 당장 사돈한테 전화를.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주섬주섬 전화기를 찾는 엄마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사는 것이 다 엄마 탓 같고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나 찾지 말라고. 엄마랑 나랑도 여기서 인연 끊고 살자고요.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멀리 돌아왔다 싶더라고요. 네가 기어이 네 엄마까지 버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러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겨우 시댁 나와서 나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그 깽판을 치고 기어 나왔는데 결국 친정으로 돌아오면 결국 제자리 걸음이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다고 나도 이제 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좀 살 수 있게 놔달라고 엉엉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짐 싸들고 집 나왔어요. 하루아침에 친정이고 시댁이고 인연 끊고 다 나왔죠. 죽도록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남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월세방 하나 구해서 시댁에 있을 때 만났던 이혼 변호사 다시 찾아가 이혼 소송 걸었습니다. 시댁에서 깽판을 친 보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얼굴 팔리기 싫어하는 치들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항손이 뭐니 귀찮은 짓거리 안 하고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하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허무하게 끝날 거 뭐하러 그 오랜 시간 동안 나 혼자 속 끓이고 속 골마가며 애태우며 살았는지요. 재산 분할한 돈 좀 떼서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하고 위자료로 받은 돈은 그대로 현금으로 뽑아서 몰래 친정집에 들려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방황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민망하긴 한데 속세랑 인연 끊어본다고 한 1년 동안 절에 들어갔다도 와보고 내 길이 아니다 싶어 다시 내려와서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니 일이라도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시댁 들어가서 살면서 일이랑은 담 쌓고 살았으니 이력서를 내도 어딜 뽑아주는 데가 있어야죠. 당장 먹고 살 돈 없고 사는데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이라도 바쁘게 움직여야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택배 상차 일도 해보고 우유 배달 일도 해보고 마트 판촉 일이며 불러주는 데라면 어디든 가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저보다 한참 나이 어린 사람한테 혼도 나는데 그래도 즐겁더라고요. 적어도 왜 혼나는지는 알잖아요. 그래도 묵묵하게 일 잘한다고 인정도 받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몇 번 직장을 옮기고 나서 남들은 다 은퇴 준비할 시기 아름아름 소개를 받아서 조그만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비품 관리를 하는 총무 일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매일 출근할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저녁에 저 대신 문단속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저녁에 갑자기 아기 때문에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릴게요. 아유, 아기 때문이라는데 얼른 가봐요. 문단속이 뭐 어렵다고. 내가 할게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요. 남들 사는 것만큼 평범하게 출퇴근하며 조용하게만 지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또 그렇게 지내면서 주변 돌아보니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다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자녀 돌보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도 자식 얘기, 애들 대학 등록금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사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애 하나 키우는데 등골이 휜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애 없는 게 축복이랍니다. 이 꼴 저 꼴 안 봐도 되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고 좋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딩크니 뭐니 일부러 애 안 낳고 살기도 한다고요. 아이도 그렇습니까 하면서 하하 웃긴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살면서 그런 고민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때 내가 멀쩡한 사람 만나서 시집만 잘 갔어도 나도 이 사람들처럼 애들 키우는데 뭐가 힘드니 어쩌니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고민하면서 평범하게 지냈을 텐데 하고요. 풀 죽어있는 제게 회사 동료가 취미라도 가져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혼자 계시지 말고 요즘엔 동네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끼리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고 동호회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나가보시죠. 안 그래도 운동 나가보실까 하셨잖아요. 주말에 집에만 계시지 말고 그런데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이 먹어 그런데 나가 뭐 할 거냐 하니까 아니라고. 요즘에 제 나이는 나이 먹은 것도 아니라고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주더라고요. 마음이 헛헛하기도 하고 마침 운동 생각도 있어서 그러면 평소에 산 타는 걸 좋아했으니까 사람들이랑 등산이나 같이 나가볼까 하고 그렇게 등산 동호회를 나가게 됐어요.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보긴 했지만 외향적인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에 나간 건 그게 처음이었으니 구석에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오늘 처음 나온 거냐고 친절하게 누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게 지금 2년이 된 남편이었습니다. 다들 성큼성큼 앞질러 가는데 운동이 서툴러 뒤처지는 저와 발을 맞춰서 걸어준 덕분에 같이 산을 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색할 줄 알았던 산행이 즐겁더라고요. 자기도 아내와 사별한 지 몇 년 되고 셋 있는 아들도 다 결혼시켜 놓고 나니까 연락도 뜸하고 마음이 허전해서 여기 나와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래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북적거려 좋겠다고 전 그런 무뚝뚝한 자식도 가족도 없다 제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그저 오늘 한번 보고 말 사이다 생각하고 했던 얘기였죠. 안 죽고 여태 잘 살아있는 것이 용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그래. 기댈 데도 없고 속만 끓였을 거 아니에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을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어 봐서 그 심정 다 이해해요. 누구한테 말을 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 들고 있기엔 또 너무 무겁고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짜내라. 제가 언제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갱년기가 왔나 괜히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손수건으로 땀 닦는 척 하면서 괜히 눈시울을 닦아내고 있으니까 서툴게 등을 두들기는데 그게 참 고마웠죠.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인연은 산행이 끝나고 나서도 이어졌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주책 맞고 속 없는 소리라는 것도 알지만 왜 이런 인연을 이제야 만났나, 이 사람이랑 젊었을 적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괜찮고 좋은 사람을 진작에 만났더라면 그러면 나도 꽤 괜찮은 가정을 이루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스럽더라고요. 마음이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나이 먹고 만나 많은 의지가 됐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살면서 여지껏 받아본 적 없는 배려를 받아봐서 그게 참 신기하고 좋기도 하고요. 난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늦긴 했지만 제대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살았으면 싶은데 한번 이혼하고 제대로 된 가정 꾸려보는 게 소원인 사람한테 혼인신고도 없이 같이 살자 소린 못하겠어.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좋지만 어떻게 우리 생각만 해. 당신 아들들은 어쩌고. 사별한 처랑 사이도 좋았다면서. 아들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아유 난 싫어. 몇 년을 그렇게 만나면서 아들들도 저의 존재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다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요. 아버지랑 만나는 건 그렇다 쳐도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림 합쳐 같이 산다는 것을 어느 아들들이 반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 생각은 단호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들들 최선을 다해 키워놨고 사별한 아내 아팠을 때 병수발도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숨 돌리고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면서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가정 신경 쓴답시고 신경도 안 쓰는 놈들인데 내가 왜 그런 아들들 눈치를 보면서 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아야 하냐. 이제 아들들 위한 희생은 그만하고 살고 싶다는데 평생 희생만 하면서 살았던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소리를 더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저 역시 욕심인 거 알지만 욕심 한번 부려보고 싶다는 마음도 간절했고요. 그렇게 아들들을 불러 모아 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냥 힘든 구석 있는 사람들끼리 의지하고 살아보려는 거지.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다오. 어줍지 않게 엄마 대접은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이제 와서 결혼한다. 아버지가 이기적이다 생각하고 너무 미워라 생각 말고. 아버지가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버지 고생하신 거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결정하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요. 아버지가 이기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보다 고생하신 거 뻔히 다 아는데요, 저희도. 노발대발 화를 내며 반대할 줄 알았는데 한숨을 푹푹 쉬며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옆에 마음 맞는 분 같이 계시는 게 자기들도 마음 편하고 좋지 않겠니 하는데 하나같이 속 깊은 아들들을 둔 것 같아 저도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엄마 대접 그까짓 거 안 받으면 좀 어쩌냐 싶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마음 열리는 날 오겠거니 싶고. 그나저나 새아가들은 왜 다들 안 왔어? 오늘 어머니 인사시켜드린다고 미리 얘기 안 했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런 자리엔 가족들이 다 참석을 해야지.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이럴 때 아니면 인사할 시간도 없을 텐데.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뵙고 인사드릴게요. 남편의 며느리들은 다 어디 갔냐, 왜 안 왔냐 물으니까 아들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더니 일이 있어 못 왔다.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다.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딱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새 며느리들 중에 한 명도 이런 자리에 안 나올 수 있나 싶다가도 제가 그 시집살이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 학을 떼본 사람인데 꼬치꼬치 캐물어봤자 서로 스트레스만 받지 좋을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그 자리에선 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들들이랑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봤죠. 며느리들은 좀 어떠냐 하고요. 아들 다 잘 키워놨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들 때문에 안 그래도 골치가 아팠었답니다. 병간호를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간병비 내라고 한다고 서로 돈 내기 싫다고 미루고 아들들이랑 큰소리 나는 것 같아 그 꼴 보기 싫기도 하고 괜히 이것 때문에 아들들이 처가 눈치 보다 이혼이라도 할까 싶어 결국 자기가 병수발 들게 됐다면서요. 사별한 이후로는 시댁에 거의 발길 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오늘 왜 자리에 안 왔는지 아들들이 서로 눈치 보며 남편 앞에서 거짓말한 이유가 뭐였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여자가 새 시어머니라고 나타나서 시집살이 할까봐 집에서 이중 갈고 있겠네. 알잖아요. 내가 못된 집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심보 고약한 여자들 심린 전문이거든요. 그 집에서도 배울 구석이 있긴 있네. 신경 안 쓰이게 내가 잘 얘기할게.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우리 집에서 제대로 된 대접 못 받을 일은 내가 절대로 없게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며느리들 얼굴 남편 생일에 처음 봤습니다. 다 온 게 용하더라고요. 새 아들들은 그래도 그때 인사하며 얼굴 한번 봤다고 보자마자 살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저도 손을 꼭 잡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뭘 나까지 신경을 써주냐고 다독여 줬습니다. 진짜로 한 식구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뵙지? 인사드려. 지난번에 바빠서 못 나갔었잖아. 앞으로 자주 뵐 텐데. 안녕하세요. 자주 뵐 일이 뭐 있다고. 저녁 먹고 빨리 가자.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나.
남편한테 들어서 예상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본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만 까딱하고 저한테도 쌩 남편한테도 쌩 시댁 행사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어디 행사에 동원되어 시간 때우러 온 사람들처럼 굴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랬으면 차라리 기분이라도 덜 나빴겠지만 남편 앞에서도 저러는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도 얼마나 인간성이 덜 된 사람처럼 행동을 했는지 뻔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머쓱한 아들들만 괜히 옆에서 눈치를 보고요. 그래도 살림 합치고 나서 처음 맞는 남편 생일이라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줄까 하다가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 좀 먹으면 좋겠다 싶어 신경 써서 좋은 식당 예약했는데 며느리들 눈엔 그것조차 안 이꺼 보였나 봅니다. 투덜거리는 소리가 빤히 다 들리더라고요. 이런 데서 생일잔치 하실 여유 있으면 이사 갈 때 돈이나 좀 보태주시지. 투병 생활이 길어져서 모아둔 돈도 많이 쓰고 며느리들이 꽤나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니 보란듯이 시댁 행사에 와서도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걸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생판 남이었던 저도 열이 받아서 한 소리 할까 싶어 숟가락 탁 내려놓으니까 옆에서 남편이 아무 말 말라는 듯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그 고생을 참고 살았냐 하더니 제가 보기엔 저희 남편이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 셋이나 두면 뭐합니까? 자기 아버지 생신 자리에서 마누라들이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누구 하나 큰 소리 내지 못하는데요. 이런 것들한테도 밥 얻어 먹여줘야 하는 제 속만 답답한 거죠. 올 추석에는 다들 어떡할 거니? 연휴도 긴데 당일에는 각자 친정 가도 올해는 미리 와서 아버지 얼굴도 잠깐 뵙고 가고 하지. 음식 장만이랑 넉넉하게 해놓을 테니까 좀 싸가기도 하고 평소에 눈도장이라도 잘 찍고 다니고 해야 힘들 때 보태달란 소리도 양심껏 할 수 있지. 안 그러니? 하도 투덜거리는 게 기분 나빠서 저도 결국 한 소리를 했어요. 못된 시어머니 노릇 안 하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듣고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기분 나쁘게 비꼬는 건 아주 그냥 술술 나오더라고요. 막내 며느리가 투덜거렸던 소리를 그대로 들려주니까 자기도 뜨끔했는지 밥을 먹다가 움찔해서는 제 눈을 쓱 피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온다는 소리가 없길래 들어오고 나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으니까 인사도 할 겸 명절에는 좀 일찌감치 와라. 그런 줄 알고 있으마 하고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식사 끝나고 나서 남편이 이럴 땐 자기가 자식들 참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저 붙들고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당신 자식 잘못 키운 거 맞다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느 한 놈도 나서서 뭐라고 하는 놈이 없냐고. 버르장머리 고쳐주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트집 좀 잡았다고요. 자기들은 시집 올 때 뭐 금은보화라도 들고 왔대. 시댁에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돈거려. 하여튼 두고 봐. 이번 추석에도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었다가는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남편 성격에 어지간히도 참고 있었겠다 싶어서 저도 추석 날만 벼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가정은 꼭 잘 지켜내야겠다는 욕심이 있었으니까요. 연휴가 다가오기 전부터 아들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제가 뭐 바쁜 애들 불러다가 추석 연휴 내내 일 시키겠다는 심산도 아니고 정말 시짠으로 타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연휴에 아버지 얼굴 보고 가라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우물쭈물하던 아들들 어떻게 나오나 보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석 연휴 시작하고 다 늦은 밤이 돼서야 식구들이 전부 오긴 했습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니 다 왔으면 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들들만 왔어요. 며느리들은 쏙 빼고 또 아들들만요. 아니 새아가들은 어쩌고 너희들만 왔어. 추석 연휴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왜?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시어머니 노릇한다니까 꼴 보기 싫어서 안 온다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머니 아프시고 나서부턴 명절에 잘 모이지 않았고요. 갑자기 모이라고 해서 다들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아버지 뻔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다들 그래? 너네가 아들이면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라도 잘 해야지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랬지. 어머니 노릇할 생각도 없고 어머니 대접하라는 것도 아니라고. 다른 거 다 안 바랄 테니까 아버지한테만 잘하라고. 뻔히 아버지 생신에 자기 와이프가 대놓고 아버지 들으라는 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놈도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 갑자기 모이라고 해서 당황스러우면 남편 보내서 이렇게 말 전하는 게 맞아? 본인들은 입이 없어. 이게 사람 무시하는 거지 뭐야. 아들들 한 줄로 세워두고 다그쳐 물으니 자기들이 입이 있으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큰며느리 번호 불러라 하니까 첫째 아들이 저를 뜯어 말립니다. 자기 정말 이혼당할지도 모른다고요. 고작 이런 걸로 이혼할까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면 이혼하는 게 맞다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죠. 아무 소리 말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큰며느리 번호 받아 그 자리에서 전화 걸었습니다. 직접 통화해보니까 기고만장에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큰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전한 건 몇 배는 더 순화시킨 거예요. 아버지 생신 때 같이 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남편만 이렇게 딸랑 보낼 수가 있어? 어디서 뭐하고 있길래 바쁜 일이 있어도 당장 내려와라. 시댁이 어디 몇 시간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휴 내내 있다 가라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 와서 시아버지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지. 지금 이게 어른들한테 뭐하는 버르장머리야? 진짜 드라마 좀 많이 보셨나 본데 어디서 시어머니 흉내예요? 딱 보니까 재산도 쥐뿔 없어가지고 다 늙어서 아버님 보험금 좀 받았단 얘기 듣고 그거 갈라먹고 싶어서 들어온 거 뻔한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사람한테 오라가라요? 재수없게 진짜. 아줌마 드라마를 보려면 제대로 봤어야지. 그런 시어머니 흉내 내려면 최소한 재벌의 제자는 따라가야 며느리들한테 큰소리 뻥뻥 칠 수 있는 거라고. 어디서 다 늙은 꽃뱀 주제에 훈수질이야? 아이고, 네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오냐, 내가 훈수질 제대로 하는데 내가 너부터 막내까지 니네 발로 이 집 구석 기어 들어오게 하면 너 그때는 어떻게 할래? 우리가 미쳤니? 우리가 우리 발로 그 집 구석에 기어 들어가면 그땐 우리 전부 다 아줌마 종년인데? 내가 오냐 잘 걸렸다. 너 그 약속 꼭 지켜라 하고 전화를 팍 끊어버렸어요. 방에 있던 남편과 아들들도 고성이 오가는 전화 소리에 깜짝 놀라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고 놀라서 물었죠.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이번 추석에도 며느리들 싸가지 없게 굴면 본때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금고 속에 넣어둔 통장을 찾아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은 뒤로 이것저것 투자한답시고 돈을 계속 굴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 모자라서 땀 흘려가면서 일했던 건 아니라고요. 이 돈을 새로 맞이한 며느리들 버르장머리 고쳐주는 데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돈돈거리는 며느리들 쥐잡듯이 잡는 데는 이만한 몽둥이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남편과 저 그리고 세 아들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뭐 어디 동네에 불이라도 난 줄 알았죠.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간이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난린가 싶어서 벌떡 일어나 바깥을 확인하니까 머리가 산발이 된 새 며느리들이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늦은 밤에 보낸 문자를 새벽이 돼서야 서로 확인한 모양이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빨리 문 좀 열어줘.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아라. 꼭두 새벽부터 동네 시끄럽게 뭐하는 짓이야. 오라고 할 때는 콧배기도 안 비추고 있던 것들이 뭐가 잘났다고 새벽부터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머님,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밖이 너무 추워서 그래요. 전 진짜 어제 너무 바빠서 오늘 오려고 했어요. 형님이 오지 말자고 그랬는데 전 진짜 오려고 했었거든요. 저만 좀 들여보내주세요, 어머님. 야, 네가 나한테 가지 말자고 했잖아. 이게 어디서 구라를 치고 앉았어. 어머님, 이거 다 개뻥이에요. 인연이 저한테 먼저 시어머니 타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추석이고 나발이고 가지 말자고 아버님 생신 끝나고 얘기했었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지 혼자만 쏙 빠지려고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자 새 며느리들은 밖에서 사실 자기는 원래 오늘 오려고 했네, 아니네, 이거 다 거짓말이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머리채 잡고 쌈박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새벽에 밖에서 여자 셋이서 그 소란을 벌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 보더라고요. 더 이상 밖에 저 모지리들을 내버려 뒀다간 정말 동네 망신이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자기들끼리 머리채를 쥐어뜯고 얼굴을 핥히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는 명절 연휴 시작부터 꼴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남편과 아들들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하고요. 집안 문을 열자마자 새 며느리인 제 앞에 무릎을 넙죽 꿇고 앞다투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고요. 첫째야, 네가 어제 나한테 안 그랬니? 니네 발로 여기 다시 기어들어오면 뭐라더라? 니네가 아주 평생 내 종년한다 그러지 않았어? 왜? 그거 보니까 욕심이 나든? 어머님, 종년이든 뭐든 제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제가 진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어제 전화로 망발한 거 제 입을 다 찢어놓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이 시키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게요. 평생 어머님 옆에서 수발 들면서 살라고 하면 그러고 살게요. 네?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얘네가 단체로 약이라도 집어먹었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평생 종이라도 하겠다니? 그건 또 다 무슨 소리고? 저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와 남편과 아들, 며느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젯밤 사진을 찍어 며느리들에게 문자로 보냈던 바로 그 통장이요. 통장 안엔 100억 남짓한 돈이 찍혀 있었고요. 제가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난 이후로 몇십 년 동안 굴려왔던 돈이었으니 재혼을 한 남편 역시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돈이었죠. 워낙에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으니 저도 남편이 제 돈에 욕심내지 않을 거란 것 정도는 알고 있었기에 딱히 이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며느리들은 달랐던 겁니다. 이 돈을 보자 눈이 확 돌아버린 거죠. 제 발로 절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 엄포를 놨었던 것들도 꽁지가 빠져라 와가지고는 납죽 엎드려서 슬슬 긴 이유가 바로 이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 모질이들아. 시부모가 돈이 있으면 챙기고 돈이 없으면 내다 버리는 그런 거냐? 어떻게 너네는 마누라라고 이렇게 하나같이 모자란 것들만, 그것도 셋이나 주워다가 결혼을 했어. 아버지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한테 딱 보니까 재산도 쥐뿔 없어가지고 다 늙어서 아버님 보험금 좀 받았다는 얘기 듣고 그거 갈라먹고 싶어서 들어온 거 뻔한 주제. 뭐가 잘났다고 사람한테 오라가라냐. 다 늙은 꽃뱀이다. 이런 소리를 했던 게 100억 찍혀있는 통장 보여주니까 갑자기 어머님 소리가 아주 뭐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나오지. 너네는 그런 소리 하면서 자존심도 상하지도 않니? 어제 통화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감히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도 뻔뻔하게 집으로 기어들어올 수 있느냐면서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로 돈이 없어가지고 돈 보고 들어온 사람인 줄 착각해서 그랬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며느리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아들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결혼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 데리고 살면서 이혼당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게 한심하네요. 뭐하고 앉아있어? 그딴 소리 해놓고도 저 돈이 욕심이 나? 당신이 사람 새끼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한테 뺨이라도 얻어맞고 싶은 거 아니면 당장 일어나. 100억이라고 100억.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돈 장남이 제일 많이 받는 거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야, 네가 그런 인간인 거 뻔히 아는데도 내가 계속 너랑 살 것 같아? 설령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그 돈 받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는 한 푼도 안 들어갈 거니까 꿈 깨.
아들들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 며느리들을 질질 끌고 집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시끄러운 추석이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자기가 평생 풀지 못했던 숙제를 당신이 이 집에 와서 풀어준 것 같다면서 어떻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부끄러운 꼴 안 보이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시집 오자마자 며느리들에게 이런 소리 들을 땐 이 결혼 이번에도 실패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이나마 들었답니다. 뭐 비단 통장에 들어있는 100억 때문이겠습니까? 제가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요. 제 곁엔 든든한 남편도 이제는 제 편이 되어줄 든든한 새 아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옛날과 달리 이젠 저에게도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족이라는 게 생겼으니까요. 남편은 통장에 그 큰 돈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당신이랑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고, 사는 동안 기부 좀 많이 하고 그 돈 자기 몰래 어디 다 갖다 써버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참 말년에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 만난 것도 인생에 다시 없을 복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뒤엔 어떻게 됐냐고요? 셋 중에 제일 심보 고약했던 첫째는 정말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혼이란 힘듦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정도 따끔하게 혼냈으면 됐다 싶기도 했는데 또 첫째 아들 마음은 그게 아닌가 봐요. 자기랑 같이 사는 사람 그렇게 밑바닥까지 다 봐버렸는데 한번 깨져버린 신뢰를 어떻게 다시 붙이면서 살겠냐고요. 저 사람 닮은 자식 낳을 생각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내린 결정인데 뭐 저희가 어찌 왈가왈부를 할 수 있겠어요. 둘째네랑 셋째네도 집에 가서 죽어라 혼나고 얼마 전엔 아들이 따로 남편을 찾아와서 울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버지가 자기들 가정 지켜준답시고 눈치 보고 지냈던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요. 한 명만 참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너무 창피하고 비겁했다고, 이제 다신 그런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마음 약한 남편이 용서해줬으니 저 역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가족들을 다 품고 살아줘야겠죠. 가족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며느리들은 돈 때문인지 아들들 때문인진 몰라도 시댁 눈치란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남편한테 연락을 하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집살이라는 거 잘만 시키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조금은 위험한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전까지 아들 얘기, 며느리 얘기 즐겁게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과정이 좀 치졸하고 더럽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억지로 가족을 화해시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자식돌이 못하고 사는 사람 참 많죠. 저 역시도 그중 하나였고요. 자식돌이라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는데도 왜 세상이 그렇게 더 각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한번 해보고 좋은 거 보면 부모 생각 한 번 더 하고 적어도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희생만 했던 부모가 서러워지는 일 없도록 자식도 부모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준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나도 자식된 도리를 다 하고 살진 못할 것 같은데 하고 뜨끔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말 더 늦기 전에 부모는 효도까지도 바라지 않으니 제발 기본적인 도리라도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20대의 시간, 60대의 시간, 속도가 달라요. 내가 잘못했다 깨닫고 뉘우치고 후회할 때쯤 내 부모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멀리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평생 평범한 가정을 꿈꾸면서 살아왔던 저 역시 이제 소원 성취했으니 늙음하게 어렵게 얻은 이 가정 소중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 보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하고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가정 충실하게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 그 가족이 누군가가 평생 꿈꾸면서 살아왔던 그런 귀중한 가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재혼녀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결혼을 2번 했다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걱정스럽게 쳐다보거나 불쌍한 눈을 하고 보기 마련이더라고요. 네, 사실 전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자인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같은 여자들을 보실 때 꼭 그런 눈을 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전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고요. 딸은 제가 낳은 딸이 맞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알게 된 건 제 친정엄마를 통해서예요. 친정에 갔다가 제 친정엄마가 이 채널을 틀어두시고 수시로 들으시더라고요. 집안일을 하시거나 뜨개질을 하시면서도 심지어 꾸벅꾸벅 졸면서도 말이에요. 엄마 몰래 이 사연 채널을 끄기라도 하면 엄만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거 왜 껐냐면서 역정을 내시거든요. 그만큼 어르신들에겐 이 사연 채널이 재미있는 드라마와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주부님들의 사연도 그보다 더 오래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의 사연도 다 하나같이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사연은 그리 재밌지만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다가 화가 나시거나 열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톡톡 사연에 편지를 보내게 된 계기는 제 2번째 남편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전 2번째 남편을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버린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 남편의 몹쓸 행각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전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룬 후여서 웬만큼 잘 사는 집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보릿고개를 겪지도 않았고 전후 세대도 아니니까요. 경제적 풍요도 누리고 텔레비전도 칼라로만 보았던 세대죠. 아시안게임이랑 서울 올림픽도 치렀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은 저희 세대의 참을성이 없다느니 배가 고파 본 적이 없다고들 아주 쉽게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IMF 경제 위기도 겪고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기도 한 불쌍한 88만 원 세대이기도 해요. 어렸을 땐 나라가 부유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땐 사회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각박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최저임금도 굉장히 적었고 실업자는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남일녀를 낳으셨는데요. 제 오빠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가서 그대로 말뚝을 박아버린 것이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직업 군인으로 혼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상고를 나와서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20살이 되면서부터 어머닌 저에게 혼자 나가 살라고 큰 가방을 하나 들려서 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사실 집에서 회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버스로 1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였죠. 하지만 제 엄마라는 사람은 저에게 20살이 되었으면 무조건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회사에 기숙사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거기 들어가겠다고 신청이라도 해. 네 아빠가 돌아왔는데 방 2개짜리 집에서 어떻게 사니? 너한테 방 하나 주고 남은 나 그 인간하고 매일 얼굴 마주대고 살아야 되는데 나 그거 싫다. 죽어도 싫어 얘. 엄마, 기숙사는 정말 지방에서 올라온 회사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 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기숙사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날 욕할 거야.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데 왜 들어오냐고. 아, 네 오빠도 더 이상 집에 안 들어오는데 널 위해서 방 3개짜리 집에 살 순 없잖아. 그럼 네 아빠가 사업 실패했는데 그래서 간방까지 갔다가 온 걸 뭐 어떡하니? 원망하려면 네 아빠를 원망해. 이 엄마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발 기숙사가 안 되면 너 혼자서 자취라도 해줘. 방은 네가 돈 벌어서 얻고. 미안하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대학을 갈 수 없는 이유도 저희 오빠가 대학을 다니다 직업 군인으로 방향을 틀었던 이유도 모두 아버지가 사업에 대차게 실패한 탓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땐 여러 가지 전자시계며 손목시계를 수입하는 오퍼상을 하셨어요. 그땐 손목시계가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때였으니 아버지는 돈을 엄청 많이 버셨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진 저흰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를 잘했던 오빤 외국어 고등학교를 목표로 과외도 받고 할 수 있었죠. 그러다 아버지는 아주 못된 친구를 너무 믿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사업 자금을 모두 꼬라박는 바보 같은 일을 벌이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회사도 다 말아먹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빚쟁이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진 빚을 모두 갚지 못해 감옥에 들어가시고 말았고요. 그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는 숨이 끊어질 듯이 울음을 터뜨리셨지만 세상에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던 저택도 경매로 넘어갔고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떠받들어지던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직업사회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아직 어린 제 오빠와 제가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할 때 받은 폐물을 전부 팔아서 그 돈으로 운전면허부터 따셨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택시운전 등을 거쳐서 어떤 돈 많은 부자 사모님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시절은 제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학교에서 왕따당했거든요. 제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전부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 깜빵 갔다며? 어쩌다가 귀연집 아가씨가 그렇게 됐대? 너 예전부터 쌀쌀맞게 우리들 밑으로 내려다보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가난한 서민이 된 기분이 어때? 뭐? 네가 뭔데 우리 아빠 욕해? 너 정말 맞고 싶어? 전 화를 참지 못해 학교 친구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그 친구의 부모님에게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고발을 당할 뻔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긴 하지만 시작은 그 아이가 했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선생님들도 저희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저희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좋은 사립중학교를 다니던 전 강제 전학을 당해야만 했어요. 어머니는 오빠와 저를 공립고등학교, 중학교로 전학시키고 그 부잣집 넓은 마당에 딸린 조그만 방 2개짜리 별채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엔 운전기사만 하셨던 어머니는 곧 그 부잣집의 집사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봐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집 사모님이 그런 김에 아예 부잣집의 별채로 이사를 하라고 하셨나 봐요. 어머니는 방 2개짜리 투룸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처지에 사모님의 제안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그 집엔 저와 같은 나이의 딸이 있었거든요. 그 집 딸은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온갖 종류의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제 방에서 가만히 앉아 저에게 물을 떠와라, 과자 사와라, 숙제 대신해라 등등 온갖 종류의 빵 셔틀도 시켰고요. 제가 말을 안 들으면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해서 우리 식구들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말할 거라고 협박도 매일 일삼았습니다. 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 시절이 싫었어요. 학교에선 반 아이들에게 왕따당하고 집에 와선 그 미친년에게 갑질을 당했으니 제가 무슨 낙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전 어서 어른이 되어 이 집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서 산 기간은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행히 제가 답답해서 미치기 전에 엄마는 그 부잣집의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다시 투룸 전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다가 특별 사면으로 나오셨거든요. 그 때문에 어머니는 군대 간 오빠에게 아예 직업 군인으로 말뚝 박으라고 권유도 아닌 강요를 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오빠 역시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면서 그 길로 바로 직업 군인으로 진로를 바꿨고요. 그리고 남은 건 저 한 명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이후부터 계속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성화를 부리셨던 거였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집을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홀로 설 준비가 됐을 때 나가는 거와 그냥 쫓겨나듯이 나가는 건 다르잖아요. 전 며칠을 어머니에게 애원도 하고 못 살겠다고 하소연도 했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전 회사 기숙사에 살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후부터 저에게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게 된 것이었어요. 기숙사는 거짓말이고 전 회사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서 한 달간 잠만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매달 밥을 먹는 돈은 있었지만 도저히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는 없었어요.
찜질방에서 청소도 하고 매점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절 불쌍하게 보아주시지 않았다면 전 꼼짝없이 길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찜질방 아주머니는 궁금하다는 듯이 질리지도 않고 제가 저녁 먹으러 올 때마다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젊은 아가씨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됐어? 요 건너편에 있는 회사 다닌다며? 근데 왜 집 한 채는커녕 방도 한 칸 없는 거야? 뭐 물어보면 안 될 아주 꽁꽁 숨길 비밀이라도 되나? 아니요.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전 고아예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20살 되었다고 독립하라고 쫓겨나서 그래요. 전 더 묻지 말라고 저에 관한 일들은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복잡하고 좋지도 않은 가정사 구구절절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던져주자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도 아주 조용하게 살았어요. 아무하고도 얽히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 나이가 어리고 만만하다는 이유로 나이 먹은 대리님, 공장장님 등 아저씨들은 끈질기게 저한테 달라붙어서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회식 때마다 어떻게든 저와 호텔 한번 가보자고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그 징그러운 아저씨들의 유혹을 일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꼭 순결한 처녀로서 결혼해야 한다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도 결혼할 사람에 대한 의리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고 싶진 않았어요. 그 결과 회사에서 제 별명은 마녀, 얼음마녀 등 주로 옛날 얘기에 나오는 악역 여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곁을 주기는커녕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붙이게 만드는 그런 냉정한 면이 있다는 게 저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잠깐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제가 다니던 공장에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덕분이었는데요. 제가 22살 되던 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저보다 2살 아래의 공장 신입 직원이었어요. 전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며 계속해서 고백을 했죠. 처음엔 저보다 어린 사람은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 사람은 공장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마주칠 시간은 딱 점심시간과 퇴근하는 시간 정도였는데요. 그날은 11월 11일이었습니다. 빼빼로를 주고받는 날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 상관없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얼음마녀라는 별명을 가진 저에게 빼빼로를 줄 사람도 제가 주고 싶은 사람도 우리 회사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제 옆으로 다가온 제 첫 번째 남편이 저에게 내민 건 빼빼로 상자 하나였습니다. 저기요, 은희 씨, 오늘 빼빼로 데이인 건 알아요? 자, 이거 줄 테니까 저랑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됐다니까요.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주말에 시간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 이건 내 핸드폰 번호니까 생각해보고 연락 줘요. 그 사람은 빼빼로 상자 뒤쪽에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서 제 옆에 슬쩍 놓고 갔습니다. 전 일주일 내내 그 상자를 버리지 못했고요. 그러다 정말 충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던 토요일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은희 씨, 내일 저하고 데이트하는 건가요? 누가 당신하고 데이트하려고 전화한 줄 알아요? 앞으로 회사에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전화한 거예요. 알았으면 월요일이 와도 아는 척하지 말고 회사에서도 마주치지 말아요. 그 사람은 당황하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전 눈을 질끈 감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연이어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계속 왔어요. 전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연달아서 10번이 넘게 전화를 울리자 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받아서 다시 경고를 하려고 하던 찰나 그 사람이 선수를 치게 됐죠. 은희 씨, 우리 딱 3개월만 만나봐요. 은희 씨가 날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겠어요. 하지만 나 역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3달 동안만 나한테 기회를 줘요. 그러고도 내가 좋아지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게 물러날게요.
전 그 사람이 3개월이 지나도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란 걸 잘 알았어요. 까짓거 3개월 후에 좋아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게 돼버린 것이었어요.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선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던 저의 자아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낳아준 부모도 버리다시피 한 저를 돌봐주고 좋아해주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남편에게 안 반할 재주가 없었죠. 결국 전 그 사람과 1년을 사귄 끝에 둘만의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빠도 초대하지 않았던 어떤 2층짜리 카페를 빌려서 정말 친한 사람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그 당시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사람 역시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이 웬 말이냐고 부모님이 극대노하셔서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혼을 할 때 그 사람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당연히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희는 행복한 마음으로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비록 작은 단칸 월세방이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행복을 맛봤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후 전 딸을 임신하게 됐고 24살에 딸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제 남편은 22의 애아빠가 된 것이었죠. 남편은 결혼하고 애를 가진 덕분에 아직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어요. 영장이 왔고 이제는 더는 미룰 수가 없어 제 남편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전 딸을 키우면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혼자서 외롭게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뻔했는데 말이죠. 제 딸의 존재는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 1년 8개월의 시간을 더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도와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도 제 딸 때문에 얼른 별 사고 없이 군대 제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다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 딸은 우리 부부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낳은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기르면서 그간의 고생을 모두 잊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남편이 제대를 하고 얼마 안 되어 저희 부부 사이엔 크나큰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딸은 3살이 넘었는데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발달 단계에 맞게 발달을 하지 못하는 딸은 저의 빛나는 존재에서 단번에 우리 부부의 걱정거리로 변하고 말았죠. 전 딸을 데리고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보고 발달센터며 정신과를 드나들었지만 딸은 그 후로도 1년이 지나서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남편은 매일매일 싸우게 됐어요. 남편은 딸의 발달 장애가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딸에게 시기적절한 말을 안 가르쳐주고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아서 그래. 우리 딸이 말을 못하는 건 너 때문이잖아.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도 3살부터 어린이집도 보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응? 당신은 그럼 우리 딸한테 말 가르치는 거 신경이나 썼어? 일 끝나면 사람들하고 술이나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당신이 제대하고 나서 나랑 우리 딸에 대해서 신경이나 제대로 썼어? 양심이 있으면 말 좀 해봐. 남편이 저를 비난하자 저도 남편에 대한 서운함으로 푸념하고 잔소리도 점점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집에 늦게 들어오면 그 사람을 의심했고 회사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지는 않는지 남편을 닥달하고 못살게 굴었던 적도 많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변해버린 제가 지겨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니까 갑자기 새벽에 짐을 싸서 도망을 가버렸겠죠. 남편은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우리 딸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남편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어딘가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지만 말이에요. 처음엔 저와 딸을 버리고 떠나버린 남편이 너무나 미웠고 그 사람이 없는 삶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 것이 전 점점 그 사람이 없는 생활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도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3년 이상 연락도 안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생사불명으로 이혼이 성립했거든요. 그렇게 전 이혼녀가 됐습니다.
제 딸은 약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5살 말부터 간다는 단어와 엄마라는 말을 이어붙여 그럭저럭 소통이 되었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부터 더 절실해진 딸과 소통장애가 절 악바리 같은 엄마로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전 딸이 유치원에 돌아오면 배변 훈련과 함께 여러 가지 카드를 보여주면서 단어를 가르쳤고요. 그렇게 끝없이 반복 학습을 한 끝에 딸은 엄마 물, 엄마 똥, 엄마 졸려 이런 두세 단어를 붙인 말을 겨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딸은 정말 생존에 꼭 필요한 말밖엔 잘 하지 않더라고요. 할 필요가 없어서였는진 몰라도 말이죠. 게다가 제 딸은 5살까진 밖에서 화장실을 못 가고 꼭 기저귀에다 변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가야만 했어요. 처음 딸이 3살 때 다니던 동네 어린이집에선 배변이 좀 늦긴 했지만 곧 할 수 있을 거라고 원장님이 저를 안심시켜 줬습니다. 하지만 딸은 4살이 돼도 5살이 되도록 계속 변을 화장실에서 보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딸이 자기가 큰 병에 걸렸다는 착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단지 딸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멋대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보거나 방바닥에 변을 보는 날엔 딸을 손바닥으로 아프게 펑펑 때리기도 했고요. 그러면 딸은 괴성을 지르면서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눈물 자국이 가득한 채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못나고 못된 엄마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딸은 가끔씩 등을 맞았고 그때마다 울면서 엄마 나빠를 반복하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전 딸 때문에 제대로 7, 8시간 일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언제 딸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이 애 좀 데려가라고 말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딸은 학교에 가서도 다른 애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전 딸의 담임 선생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딸이 10살이 되었을 때 전 2번째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 2번째 남편은 돌싱이었어요. 15살인 아들을 혼자 키우는 카페의 사장이었죠. 전 그 카페에서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신세였고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2시가 되면 딸이 집에 돌아왔어요. 딸은 극도로 집중력이 짧았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활동도 공부도 오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교실에 있기만 하는 걸 조건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점심이나 먹으면 돌아오는 그런 학교였죠. 전 제가 일할 시간을 벌기 위해 가기 싫다는 딸을 억지로 학교에 보냈어요. 그 시간이 제가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는 딸과의 시간이 아닌 정말 소통할 수 있고 다정한 말을 할 수 있는 단골 손님들과의 시간 말이에요. 전 매일 일하러 가는 날을 좋아했고 일주일에 한 번 억지로 쉬는 날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카페를 쉬는 날에도 딸도 학교로 가기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전 하루 종일 딸과 붙어 있을 자신은 도저히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 아프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려도 얄짤없이 학교에 보내 5시간씩 꼭 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퇴근할 무렵에 사장님은 저와 교대하러 카페에 출근을 했어요. 그 사람은 술도 매우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쾌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일하러 올 때마다 숙취 해소제를 사가지고 왔죠. 전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참 부러웠고 그런 구김살 없는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몰래 사장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반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돌싱이지만 전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이혼 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2번째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전 처음엔 무시하고 못 들은 채 했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은 저에게 관심을 보여줬죠. 어느 날은 주먹밥을 만들어서 같이 먹자고 하거나 저녁에 치킨집에서 맥주를 한잔 하자고 하면서 말이에요.
전 그의 관심이 싫지 않았고 그 사람이 집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음식을 처음엔 마다했지만 나중엔 같이 먹고 간단한 얘기를 나눈 뒤 퇴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사람이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제가 안쓰럽게 생각돼서 일부러 주먹밥이나 떡볶이 등등을 만들어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느라고 전 딸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 더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의 담임 선생님은 그런 제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나 봐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곤란한 얼굴로 딸과 함께 집에 가려던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수 어머니, 저 죄송한 말이지만 2시 정각에 데리러 오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요즘 들어 계속 10분, 20분이 넘도록 늦게 오고 계신데요. 내일부턴 제 시간에 연수 좀 데리러 와주세요. 연수 때문에 다음 시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앤 기다리는 것도 가만히 못 있는 편이라서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싫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늦으시면 연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그랬어요. 이젠 제 시간에 데리러 올게요. 학교 옮기라는 말씀만을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 더 이상 전학을 보내고 싶지 않아 두려움에 떨며 선생님께 사과를 했어요. 사실 딸의 학교는 벌써 3번째 옮기는 거였거든요. 아무리 서울 시내라도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다니는 학교마다 쫓겨나면 다음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그 후부터 그 사람이 아무리 더 있다가라고 청을 해도 오후 1시가 되자마자 칼같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느 날부터 30분씩 일찍 카페에 왔어요. 저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일찍 오면 되는 걸 가지고 당신에게 괜히 더 있다가라고 붙잡았던 것 같네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시간 딱 맞춰서 칼퇴근 하시는 거죠? 괜찮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않을래요? 남편의 다정스러운 목소리에 전 그날 한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마르질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고 등을 두드려 위로를 해 주었어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전 그날 남편과 함께 딸의 학교에 갔습니다. 남편의 카페는 남편의 절친에게 부탁을 해서 맡기고 말이죠. 남편을 처음 만나던 날 딸은 잔뜩 경계하는 눈초리로 남편을 노려봤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제 엄마를 뺏어가려는 나쁜 아저씨로 보였나 봅니다. 제 딸은 저를 그저 밥 주고 살기 불편하지 않게 하는 집안의 물건이나 로봇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다른 낯선 사람들보단 조금이라도 더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랑 떨어지면 그렇게 울고 소리 지르고 그랬겠죠. 그래서 딸은 언제부터인가 저와 함께 나타난 남편을 볼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차는 등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그때마다 전 2번째 남편에게 정말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연수는 내가 나쁜 아저씨로 보이나 본데 하기야, 난 연수한테 엄마의 시간을 뺏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엄마와 나와 연수, 그리고 오빠도 함께 가족이 되는 건 어떨까? 응? 우리 집에 오빠 보러 갈래? 싫다. 난 오빠, 아저씨 다 싫어. 연수는 엄마만 좋아. 그니까 아저씨, 우리 엄마 데리고 가지 마. 제 딸은 이상하게 촉이 좋기도 했어요. 말이 어눌한 대신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좀 꿰뚫어 본다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전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던 때여서 딸이 남편을 싫어하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도 들지 않았고 이해도 안 됐어요. 이렇게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 딸이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전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남편에게 같이 살자고 조르듯이 말했죠. 남편은 선선히 그러자고 했고요. 전 딸과 둘이 살던 투룸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남편의 아파트로 짐을 싸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서로 돌싱들의 결합인 만큼 결혼식도 쓰듬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의 중2짜리 아들도 아빠가 결혼을 한다니 너무 쪽팔리고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 애는 저를 처음 본 날 인상을 찌푸리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줌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우리 엄마에 대한 내 추억이랑 아빠의 자리까지 뺏어가는 건 안 돼요. 절대로. 엄마라고 불러달라거나 친한 척은 하지 말아요. 학교에 올 일 있을 때도 절대 오지 말고요. 전 아빠만 있다고 친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민수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줌만 좀 슬프다. 난 우리 민수야 엄마도 꼭 되고 싶었는데. 네 추억을 망가뜨리지 않고 언젠가 네가 날 엄마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알겠어, 민수야. 언제든 날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말해줘. 부탁할게.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듯이 그의 아들은 제 얼굴을 외면했어요. 우리들의 아슬아슬한 동거는 어른들만 좋은 상태로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살림을 합친 후부터 매일 저녁 땐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을 것과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여행을 하자고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전 당연히 대찬성이었죠. 하지만 아들과 딸은 둘 다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딸은 낯선 곳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아들은 한참 부모의 간섭이 싫은 질풍노도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카페 운영을 저와 공동으로 하면서 저를 점장의 자리에 단숨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커피를 더 깊게 배우라고 하면서 여러 지방에 있는 특색 있는 카페들을 방문하고 그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 카페에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말했죠.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운전면허를 안 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 출장은 거의 제 몫이 됐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마포의 연남동에다 2호점을 오픈했고 분당 신도시에 3호점까지 세웠어요. 우리 카페는 점점 커피 맛과 빵과 케이크 등의 조합으로 유명한 지역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3호점을 세우면서 전 더욱 자주 혼자 출장을 다니게 됐고요. 아직도 제가 알지 못하는 케이크 맛과 모르는 커피 원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아들을 시댁에 맡겨두고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로 커피를 배우러 다녀왔다고 했어요. 그런 여행들이 인연이 되어 커피 원두 수입 사업까지 카페에 확장을 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전 지금은 여행을 가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남미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딸을 남편이 봐주었고 전 딸과 전장 같은 저녁을 떠나 혼자서 오롯이 여행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출장을 가고 싶다고 남편을 조르게 됐고요. 남편은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딱히 크게 반대하진 않았기에 전 지방 출장, 해외 출장을 두세 달마다 정기적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전 시끄럽고 다루기 힘들었던 딸이 없는 일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시간을 기다리게 됐어요. 이번엔 남미에 가고 싶다,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자주 남편을 졸랐고요. 그때마다 남편은 점점 피곤한 얼굴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제 기쁨에만 들떠서 남편이 딸을 성가시게 생각할 거라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다 해도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누군가에게 제 딸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재혼하기 전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삶이었거든요. 학교엔 다녀왔지만 오후 2시 이후로는 딸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애를 혼자 집에 둘 수도 없었고요. 남편은 가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제가 출장을 간 날은 하루의 반나절을 딸과 함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밤 늦게 들어왔거든요. 아저씨, 저리 가. 나 아저씨 싫다. 엄마 데려와. 엄마 데리고 오라고. 없어. 너희 엄마 미국 갔어. 그러니까 싫어도 오늘은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싫다고 말하는 거 금지야. 알겠어? 남편은 점점 딸에게 화를 냈고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답답해서 딸을 때린 것과 똑같았죠. 하지만 전 그런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 딸은 남편을 향한 증오심 때문에 자주 거짓말로 남편을 고자질했었기 때문에 전 처음엔 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엄마, 저 아저씨 나쁘다. 자꾸 연수 때려. 그리고 연수 발가벗겨. 내 방에서 못 나오게 해. 연수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아빠가 왜 널 때려? 아무 이유도 없이.
거짓말 자꾸 하면 병원에서 나쁜 아저씨들이 와서 연수 데려간다고 엄마가 했어, 안 했어? 제 딸은 울면서 사실을 말했지만 전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남편을 믿고 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야단만 쳤죠. 제가 정말 죽일 년이었습니다. 남편의 검은 속내를 그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요. 전 부모 자격도 없는 나쁜 엄마였습니다. 엄마로서 어떻게든 딸을 보호했어야 하는데 아픈 딸이 지겹다고 떨어지려고만 했으니 제가 없는 동안 얼마나 그 애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 후부터 우리 딸은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딸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전 거짓말쟁이 취급을 했으니 우리 딸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지금에야 사실을 알게 된 전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아요. 남편의 얼굴은 늘 스마일 미소만 띄우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남편이 딸에게 나쁜 짓을 했으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지옥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제 남편이 딸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그 일을 말하지 말라면서 협박을 했다는 사실은 아예 없었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학교에 가기 싫다면서 그날따라 심하게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 전 전남 순창으로 이색적인 카페를 둘러보러 떠나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싫다는 딸을 억지로 학교에 데리고 갔죠. 그런데 씩씩거리면서 등교하는 딸을 가만히 쳐다보던 딸의 담임 선생님이 저를 잠시 불렀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연수가요. 요즘 영문도 모르는 상처가 좀 있던데 혹시 집에서 폭력을 당하진 않는 건가 해서요. 처음엔 몰랐는데 연수가 화장실 갈 때 제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바지를 벗을 때 보니까 허벅지 쪽에 멍이 좀 크게 들어있더라고요. 혹시나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 선생님이 잘못 보셨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저 고개만 꾸벅 숙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던 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딱 시계를 보니까 오후 1시가 좀 넘은 시각이더라고요. 전 순창에 거의 다 왔지만 그대로 차를 돌려 다시 서울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근두근 떨리는 가슴을 안고 불안한 생각을 애써 지우면서 전 속도를 높여 서울 집에 다다랐어요. 그랬는데 글쎄 거기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만 것입니다. 딸이 정신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거였어요. 제 남편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딸은 손목에 흰 붕대를 감은 채 눈을 감고 간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붕대는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요. 남편의 아들 민수가 미친 듯이 연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었어요. 전 민수의 어깨를 잡고 정신없이 흔들어대면서 소리쳤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민수야, 제발 말 좀 해봐. 몰라요. 이게 다 아빠랑 아줌마 때문이잖아요. 연수가 저렇게 된 건 아줌마 때문이야. 난 말했잖아. 가족이 될 생각 전혀 없다고. 그때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결혼이고 뭐고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 이 바보 같은 아줌마.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고는 골목 밖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죠. 제가 믿고 사랑하던 남편이 제 딸을 저렇게 만들었다니요. 아들의 말대로라면 제 딸을 겁탈한 범인은 바로 남편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전 사태를 수습하던 119 대원과 경찰의 입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전 그들의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구급대원들은 딸과 함께 저도 싣고 가까운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손목에 상처가 중해서 꿰매는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 응급실에서 주사 2대를 맞고 나서야 겨우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전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딸을 해코지한 범인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남편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저의 의심을 더 확고한 사실로 만들어줬습니다.
전 깨어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10통을 해도 받지 않던 남편은 급기야 전화기를 꺼놨더라고요. 전 너무나 화가 나서 민수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죠. 네 아빠 도대체 어디 있니? 그 사람 제정신이야? 어떻게 아픈 딸한테 손을 댈 생각을 할 수 있어? 그 짐승만도 못한 새끼. 아까도 말했죠. 난 모른다고. 알아도 말 못해. 아빠가 나도 잘못하면 때린단 말이야. 더 이상 아빠한테 맞고 싶지 않아. 난 이제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고 날 찾을 생각하지 마. 난 잘못 없어. 아들은 겁에 질려 소리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필 재혼을 한 상대가 아이를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지르는 범죄자였던 것이 믿을 수도 없었고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것은 중대 범죄였기 때문에 남편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사건 수사로 바뀌었어요. 제 집은 사건 현장이 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조사를 전부 마친 형사들은 저에게도 혹시 남편이 집으로 찾아오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카페 문까지 닫고 전 집안에서 남편이 혹시나 돌아오면 복수를 하기 위해 눈이 벌게져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 인생을 망쳤다고 싫어하며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지만 막상 딸이 이런 큰일을 당하니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제 딸이었음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게 딸이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전 쪽잠을 자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가엾고 보고 싶고 애틋한 생각에 몸부림치며 울었어요. 그리고 이빨을 가득 물면서 남편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죠. 한 번은 언젠간 이 집을 찾아오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 한달음에 딸의 얼굴을 보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서 만난 딸은 오른손이 퉁퉁 붓고 왼쪽 눈 밑에도 칼에 베인 상처로 얼굴 전체를 붕대로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전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또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떨고 있는 딸의 가녀린 몸을 안으면서 전 딸을 언제 안아줬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전 서러움에 또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은 펑펑 울면서 소리쳤어요. 남편이 제 딸의 얼굴에 칼을 댔고 그 때문에 화가 나서 손목을 그었다고 말이에요. 엄마 어디 있었어? 아저씨 무섭다. 괴물이야. 나 아저씨 싫어. 더 이상 곁에 오지 마. 응? 엄마. 짧은 딸의 몇 마디로 전 어렵게 사건을 구성해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이 죽일 놈이 제 딸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고 있는 딸의 방에 몰래 들어와 입을 막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발버둥 치던 딸이 남편의 얼굴에 발길질을 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남편이 과도를 들어 딸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목을 찌르고 죽일 생각이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칼이 빗나가서 제 딸은 목숨을 살리게 됐던 것이었어요. 자초지종을 다 알고 나서 전 남편의 아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증인이 되어달라고요. 하지만 민수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쁜 범인이라도 자기를 낳아준 아빠라고 하면서 말이죠. 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아들과 외할머니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남편의 예전 장모님은 본인의 딸도 남편과 결혼한 후에 강압적인 관계를 몇 번이고 강요당해서 정신병원에 드나들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손자까지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민수를 돌봐주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민수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죠. 제 끝없는 전화 요청에 지친 외할머니는 어떻게든 민수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금방 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됐어요. 하지만 한 번도 꼬리를 밟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나 꽁꽁 숨어버렸는지 딸이 다치던 날 도망간 이후로 남편은 집에도 카페에도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째로 접어들던 어느 날 남편은 새벽에 몰래 제 집에 숨어 들어왔어요. 저는 집안의 불은 다 꺼놓았지만 눈을 부릅뜨고 남편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고요.
에너지 음료까지 먹어가며 거의 사흘째 쪽잠만 자고 있던 제게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도주 중이니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했고 전 냉장고 앞에서 그 악마 같은 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죠. 남편이 부엌에 불을 켜는 순간 전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인간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상체를 깔고 앉아 목을 눌렀죠.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요. 이놈, 죽어버려.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미쳤지? 너 미친 거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픈 딸한테 손을 대. 이년이 네가 미쳤지? 정신 나갔어? 어디 나한테 감히 대들어. 남편은 캑캑 숨을 몰아쉬면서 온 힘을 다해 저를 벽으로 밀쳤어요. 하지만 전 다시 일어나 남편에게 세게 달려들어 머리로 반대편 벽을 들이받아 버렸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남편은 제 집 앞에서 잠복하던 형사들에게 끌려서 수갑을 찬 채 제 앞에서 사라져 갔어요. 마지막까지 눈매를 서늘히 붉히던 그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겪은 인생의 최악의 사건이었어요. 그 나쁜 놈 하나 때문에 전 제 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어미로서 어떻게든 그 복수를 했지만 딸의 찢어진 마음을 아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재판은 시작이 됐고 외할머니의 간청에 마음을 돌린 제 전 아들은 제 딸 이전에 자기 엄마에게 저지른 죄까지 밝혀냈어요. 그 결과 그놈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죽지 않아 무기징역이 아니라니 전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항소를 했어요. 그러나 재판관은 더 이상의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전 청와대에도 몇십 통의 이메일을 보냈고 홈페이지에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전 남편 놈의 형량을 늘려달라고 청원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분들에게 이 사연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전원 남편 놈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뻔뻔하게 항소를 했지만 단번에 기각이 됐어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기구한 사연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전 나락에 2번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제 딸이 자폐 스펙트럼인 것을 알게 되었던 날이었고 또 하나는 제 딸이 집에서 사고를 당해서 실려 나오던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던 날이었습니다. 전 그 후부터 하나님께 매일같이 빌고 있어요. 제 죄를 씻어달라고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슬퍼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런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는 동안에라도 더 이상의 슬픔은 겪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